그날 밤, 이지원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당직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고 더 이상 새로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 시스템에 마지막으로 접수된 한 건이 의뢰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보호자 요청에 따른 안락사, 대상은 진돗개, 임신 중이라는 짧은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다. 이지원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수의사로 일한 지 10수년이 지났고 이런 요청은 낯설지 않았다. 포기된 동물, 책임지지 않으려는 선택, 서류로 정리된 생의 끝, 그녀는 수없이 그런 결정의 마지막 단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 의뢰는 처음부터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보호자는 이미 병원을 떠난 상태였다. 접수 시간은 1시간 전, 비용은 긴급 처리로 전액 선결제되어 있었다. 요청 사유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다. 공간 부족, 감당 불가, 계획되지 않은 임신. 이지원은 그 단어들이 가진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한국 사회에서 너무도 흔한 이유였다.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부르면서도 상황이 바뀌면 가장 먼저 포기되는 존재가 되는 현실. 특히 진돗개처럼 보호자에게 충성심이 강하고 한 번 마음을 주면 쉽게 버리지 않는 종일수록 버려졌을 때의 상처는 더 깊었다. 진돗개는 병원 내 격리 공간에 있었다. 이지원은 기록을 통해 기본 상태를 확인했다. 체중 저하, 영양 결핍, 임신 후기 추정. 보호자는 건강 상태에 대한 추가 검사를 원하지 않았다. 빠른 처리만을 원했다. 이지원은 그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곧바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사례가 겹쳐 지나갔다. 안락사 자체가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에게 그것은 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이 있었고 어미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한 채 여기까지 왔다. 이지원은 진돗개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규정상 문제는 없었다. 담당 수의사가 최종 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 격리 공간의 기록을 열어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다. 이 결정은 정말 불가피한가? 다른 선택지는 없는가?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의사로서의 이성과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조용히 충돌하고 있었다. 진돗개의 이름은 없었다. 보호자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지원은 이미 많은 것을 느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존재, 기록에서 숫자로만 남는 생명. 그녀는 그 점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다. 격리 공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이지원은 과거를 떠올렸다. 수의대 시절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배울 때 교수는 늘 말했다. 모든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선택의 순간에 도망치지는 말라고. 이지원은 그 말을 지켜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은 시험처럼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진돗개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병원에 남겨진 상태였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병원 입장에서도 규정을 어길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었다. 이지원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병원은 보호시설이 아니었고 자선단체도 아니었다. 수익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의료기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지원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 관리자와의 마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커리어에 남을 기록. 안락사 요청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특히 보호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절차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지원은 이 건을 단순한 업무로 처리할 수 없었다.
진돗개가 겪어왔을 시간과 선택권 없는 삶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그녀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최소한 오늘 밤에는 이 생명을 끝내지 않겠다고. 그것이 병원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수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혼자서 이 결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그 순간 떠오른 얼굴은 단 한 사람이었다. 백혜숙. 오랜 시간 구조 활동을 해온 자원봉사자이자 병원과도 여러 차례 협력해왔던 인물이었다. 백혜숙은 은퇴 연령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다. 보호소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여러 번 넘긴 상태였다. 이지원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전화를 걸기까지 망설였다. 이 시간에 연락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이지원은 전화를 걸며 이 부탁이 상대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를 생각했다. 전화가 연결되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이지원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이 길밖에 없는가? 만약 거절당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녀는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그녀에게 더 큰 후회를 남길 것이라는 점이었다. 백혜숙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이지원은 가능한 한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애썼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려 했고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다. 임신한 진돗개, 보호자 포기, 안락사 요청. 그리고 오늘 밤만이라도 시간을 벌고 싶다는 부탁. 백혜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 속에서 이지원은 이미 결과를 예상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돌아온 대답은 짧고 단순했다. 데려오라는 말이었다. 그 한마디는 이지원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긴장을 한꺼번에 풀어놓았다. 동시에 새로운 무게가 얹혔다. 이제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다. 진돗개의 생명은 병원을 떠나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었고 그 길의 시작에 이지원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이지원은 기록을 정리하며 이건을 임시 보류 상태로 전환했다. 규정상 가능한 최대한의 시간이었다. 그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 진돗개가 단순한 구조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포기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지, 계획되지 않은 생명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였다. 이 선택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병원 내부의 반응도, 보호자의 재연락도, 앞으로의 책임도 모두 불확실했다. 하지만 이지원은 이미 한 발을 내디뎠다. 그 발걸음이 그녀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밤만큼은 한 생명이 기록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 밤의 선택을 변명하지 않겠다고. 결과가 무엇이든 이 선택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치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애 끝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진돗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날 새벽, 이지원은 진돗개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다. 백혜숙이 있는 용인의 주택까지는 차로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다. 도로는 한산했고 도시의 불빛은 멀어지며 점점 희미해졌다. 차 안은 조용했다. 진돗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름 없는 이 개를 이지원은 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 이름은 특별한 의미도 이유도 없었지만 그녀는 어딘가 이 개가 그런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느꼈다. 봄처럼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백혜숙은 이미 현관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지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별다른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오랜 시간 구조 활동을 해온 그녀는 설명보다 행동이 먼저였다.
보미를 조심스럽게 데려온 후 간단한 상태 확인과 기초 검사만 하고 잠자리를 마련했다. 그녀의 집은 이미 여러 동물들로 가득했다. 노령견, 장애견, 상처받은 고양이들 모두 어디에도 갈 곳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들 틈에 보미가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문제는 곧 다가왔다. 공간과 인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보미는 임신 중이었고 출산이 임박해 보였다. 백혜숙은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선 오래 못 있어? 다른 임시 보호처를 찾아야 해. 이지원은 알고 있었다. 구조된 동물이 머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걸, 특히 임신한 개를 받아줄 곳은 거의 없었다. 출산, 육아, 사료, 위생, 예방접종.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드물었다. 그 순간 떠오른 사람은 한 쌍의 노부부였다. 광주 외곽에 살고 있는 김정만 할아버지와 최순덕 할머니. 그들은 몇 년 전 구조된 믹스견을 입양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 개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 사람과 동물 모두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다. 아들을 사고로 잃은 지 몇 해 되지 않아 그들은 외부와의 관계를 거의 끊고 살아갔다. 백혜숙은 그들이 다시 개를 받아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를 걸었다. 예상대로 첫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최순덕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몇 분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며칠만이라면? 백혜숙은 숨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며칠, 그것만으로도 지금 당장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튿날 이지원은 보미와 함께 광주로 향했다. 작고 낡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선택이 보미에게 좋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김정만은 그녀를 마당에서 맞이했다. 눈이 깊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최순덕은 보미를 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 듯 입술을 앙다물었다. 누구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보미는 낯선 집 앞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이지원이 등을 토닥이자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고요했다. 아무 소리도 없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 한 장만 걸려 있었다. 아들의 사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었다. 이지원은 그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단번에 느꼈다. 보미는 방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을 경계하지도 않았고 애정 표현을 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곳에 머물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김정만과 최순덕은 말을 아꼈고 이지원은 그들이 보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길 조용히 바랐다. 그날 밤 이지원은 다시 수원으로 돌아오며 백혜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며칠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백혜숙은 짧게 대답했다. 좋아. 그 사이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피로와 체념이 느껴졌다. 이미 너무 많은 동물들과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위기가 닥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보미는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최순덕은 그런 보미를 멀리서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밥을 덜어내어 방 한쪽에 놓았다. 보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먹었고 최순덕은 아무 말 없이 식탁으로 돌아갔다.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이어졌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지만 서서히 마음의 벽은 낮아지고 있었다. 김정만은 외출할 때마다 보미가 있는 방을 확인했다. 문은 항상 반쯤 열려 있었고 보미는 그 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무언가가 교감되고 있었다. 어떤 상처는 말로 치유되지 않는다. 말 없는 존재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이 있었다. 하루는 비가 내렸다. 오후 늦게 백혜숙에게 전화가 왔다. 임신 몇 주쯤 됐을까? 이지원은 달력을 넘겨 계산했다. 거의 막달일 거예요. 백혜숙은 한참 말을 멈췄다가 물었다. 혹시 출산 준비물은 챙겨놨어?
이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생명을 살리고자 한 순간부터 그녀는 늘 당장의 위기만을 넘기는 데 집중했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그날 밤 이지원은 집에서 쓰지 않던 오래된 박스를 꺼냈다. 깨끗이 닦고 안에 헌 이불을 넣었다. 출산용 상자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것을 차에 싣고 다시 광주로 향했다. 김정만과 최순덕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방문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다. 이지원은 박스를 보미가 있는 방에 놓았다. 보미는 조용히 다가가 냄새를 맡더니 그 안에 몸을 말고 누웠다. 최순덕은 작은 숨소리로 말했다. 이제 고질 것 같네요. 그 말은 불안함도 기대도 함께 담고 있었다. 이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보미의 배는 이미 단단히 부풀어 있었고 움직임도 잦아졌다.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세상을 향해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이지원은 그날 밤 광주에 머물렀다. 김정만과 최순덕은 그녀에게 빈 방 하나를 내주었고 그 방은 한때 아들의 방이었다고 했다. 사진 한 장, 책 한 권 그대로 남아있는 방. 이지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방의 침묵은 무거웠고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생각했다. 단지 개 한 마리를 맡긴 것이 아니라 다시 흐르기 시작한 감정, 멈춰있던 시간,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침이 밝았다. 보미는 여전히 박스 안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김정만은 말없이 방을 둘러보다가 며칠 더 있어도 괜찮겠지 라고 말했다. 이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이라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이 생명은 그들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름 없는 개, 버려진 어미, 그 모든 사연이 이 집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새벽이 깊어가던 시간, 보미는 짧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최순덕은 이미 자리에 누워있지 않았다. 밤새 낌새를 느꼈던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작은 거실에 있던 낡은 시계는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보미를 바라보았다. 박스 안에 보미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배는 천천히 꿈틀거렸다. 첫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 최순덕은 이불을 접어 무릎 밑에 깔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았다. 그녀는 수의사가 아니었다. 응급처치를 배운 적도 없었고 출산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키워본 엄마였다. 젊은 시절 겪었던 진통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때의 고통과 감정은 여전히 몸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보미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이제는 함께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 있었다. 첫 번째 새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힘들어 보였지만 예상보다 순조로웠다. 작고 하얀 새끼였다. 털은 희끄무레했고 입을 벌리며 숨을 쉬기 시작했다. 울음소리는 없었지만 몸은 온기를 느끼고 반응하고 있었다. 최순덕은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첫 번째 생명은 곧바로 보미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그녀는 본능처럼 새끼를 핥았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온 방 안에 번졌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컸고 움직임도 활발했다. 노란 털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입을 벌려 크게 울었다. 강하고 건강한 소리였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이 집안의 고요를 깨뜨리는 신호 같았다. 김정만이 소리에 놀라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눈을 내리깔았다. 두 생명이 박스 안에서 꿈틀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멈춰있던 감정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했다. 세 번째는 어려웠다. 갑자기 쏟아져 나온 작은 몸은 다른 새끼들보다 반쯤 작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쉬지 않았고 울음도 없었다. 최순덕은 놀란 눈으로 보미를 바라보았고 보미 역시 당황한 듯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손수건을 다시 집어들고 작고 젖은 몸을 감싸 쥐었다.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침대 위에서 울지 않던 그 아이를 두 손으로 비비며 기도를 했던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몸을 문지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한참이 지나고 작고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숨소리 같기도 아니기도 한 그 소리에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더 강하게 문질렀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정말로 살아있다는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정만은 침묵한 채 고개를 돌렸고 최순덕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작은 새끼를 봄이 곁에 놓았다. 봄이는 여전히 놀란 듯했지만 세 번째 새끼의 냄새를 맡고는 조심스럽게 핥기 시작했다. 그들이 안도한 것도 잠시. 네 번째 새끼는 예상보다 더 강렬하게 등장했다. 급하게 쏟아져 나온 몸은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었고 태어난 순간부터 크게 울었다. 다른 형제들을 밀치듯이 박스 안을 정신없이 헤매며 봄이의 몸에 달라붙었다. 최순덕은 그 새끼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 아이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불안정했고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울음소리도 크고 행동도 거칠었다. 하지만 살아있으려는 의지는 누구보다 강해 보였다. 그날 밤 박스 안에는 4마리의 새끼가 있었다. 하얀 첫째는 조용했고 노란 둘째는 활발했다. 약한 셋째는 여전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막내는 끊임없이 움직였다. 봄이는 4마리 새끼를 하나하나 핥으며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지쳐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녀는 새끼들을 돌보았다. 최순덕은 그런 봄이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은 감겼고 몸은 굳어갔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정만은 뒤늦게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다 주었다. 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 조용한 공간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되돌려주고 있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다. 이지원은 새벽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전날 밤 통화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새끼가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따라 다시 광주로 내려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최순덕은 박스 옆에서 조용히 졸고 있었다. 김정만은 그녀에게 손짓하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이지원은 박스 안을 들여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4마리의 새끼, 그리고 지친 봄이. 이 작은 박스 안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아무것도 보장된 건 없었지만 이 생명들은 살아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최순덕은 이지원이 가져온 보온 패드를 박스 아래에 깔며 말했다. 사라져서 고맙네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저도요. 그날은 조용히 흘러갔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생명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자마자 김정만은 익숙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급하게 말하던 그 말 속에서 그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다. 사위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고 손주 둘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오직 부모님뿐이라고 말했다. 김정만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한숨을 내쉰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날 점심, 그는 최순덕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가야 할 것 같다고.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해야 한다고. 최순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박스 안에 누워있는 봄이와 4마리 새끼를 바라볼 뿐이었다.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며칠만 시간을 주자. 하지만 김정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지원은 오후 늦게 도착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눈치챘다. 식탁에 놓인 가방, 책장에 정리된 서류, 정리된 침구, 이별을 준비하는 흔적이었다. 김정만은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말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자식이 어렵다고 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이었다. 집은 잠시 비울 거고 보미와 새끼들을 데려가야 한다고 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이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이 일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보미를 조용히 받아들였고 새끼들의 출생을 함께 지켜보았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건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박스 앞에 앉았다. 보미는 낯익은 얼굴을 보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새끼들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움직이고 있었고 박스 안은 조용한 숨결로 가득했다. 기지원은 그날 밤 수원으로 돌아오며 다시 백혜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백혜숙은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은 했어. 노인분들은 오래 못 버텨. 그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구조 활동을 해온 그녀는 이미 수많은 경우를 겪었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다. 책임을 지겠다고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은 결국 무너지곤 했다. 현실은 항상 이상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이지원에게 물었다. 당장 데려올 거야. 이지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보호소는 이미 10,000원이었다. 임시보호처는 대부분 어린 강아지만 받으려 했다.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는 공간과 비용, 위생 문제로 깊이 대상이었다. 그 누구도 이 복잡한 상황을 떠안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지원은 결국 결심했다. 자신이 데려오기로. 그녀는 그날 밤 집안 창고를 정리했다. 오래된 박스와 의자, 스키 장비, 청소기를 치웠다. 작은 방 하나를 비워내고 이불을 펴고 박스를 놓았다. 급하게 전기장판을 구해 깔고 새끼들을 위한 젖병과 수건, 보온용품들을 준비했다. 그녀는 수의사였고 필요한 도구는 빠르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시간이었고 그것만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음 날 광주로 다시 내려갔다. 김정만과 최순덕은 그녀를 맞이했지만 눈빛은 무거웠다. 최순덕은 아무 말 없이 보미와 새끼들을 바라보았고 보미는 뭔가를 눈치챈 듯 낯선 기척에 귀를 기울였다. 이지원은 조심스럽게 새끼들을 하나하나 담요에 싸고 박스에 넣었다. 보미는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이지원의 손길에 따라 조용히 박스를 향했다. 자동차에 모두 태운 후 이지원은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최순덕은 현관 앞에 서 있었고 김정만은 마당 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슬픔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었다. 그저 불가피한 현실 앞에 선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이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다. 수원의 아파트는 조용했다. 그녀는 작은 방 하나를 보미와 새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불과 신문지, 물그릇과 수건, 조명까지 조절해가며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었다. 처음 며칠은 고요했고 보미는 낯선 공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 새끼들은 여전히 작고 연약했으며 그녀는 매시간 상태를 확인했다. 수의사로서의 직업이 아닌 보호자로서의 본능이 앞섰다. 보미는 점점 안정을 찾았다. 밤에는 새끼들을 꼭 안고 잠들었고 낮에는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았다. 이지원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녀는 피로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눈앞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이 있었고 그 존재들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창고 같던 작은 방은 어느새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일상은 빠르게 바뀌었다. 새끼들은 조금씩 자랐고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하얀 첫째는 달, 노란 둘째는 범, 약한 셋째는 빛, 마지막으로 가장 활발한 넷째는 샛별. 그 이름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정해졌지만 이지원에게는 무척 소중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그들은 단순한 개가 아닌 가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방을 정리하고 체온을 확인하고 사료와 물을 갈아줬다. 가끔 병원 일에 치여 지칠 때도 있었지만 방에 들어오는 순간 다시 숨이 쉬어졌다. 이지원은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이 조용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 울음소리, 숨소리, 꿈틀거리는 발끝. 모든 것이 살아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새끼들이 자라면 다시 새로운 갈림길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입양을 보내야 하고 이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서 모두는 살아있었고 함께 숨쉬고 있었다. 이지원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루를 버텼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새끼들이 눈을 떴을 때 이지원은 시간을 세지 않아도 그들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어다녔고 곧 박스 안에서는 부딪히는 소리와 낑낑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몸집도 하루가 다르게 커졌고 움직임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방 한 칸이 그들에게는 이미 좁아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낸 건 범이었다. 어디든 가장 먼저 도달했고 가장 크게 울었고 가장 빠르게 형제들을 밀쳐냈다. 이지원은 가끔 웃으며 내가 대장이냐라고 말했다. 범은 그런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더욱 신이 나서 장난을 쳤다. 물그릇에 얼굴을 집어넣고 흠뻑 젖은 채 사방을 뛰어다녔고 형제들의 귀를 물고 장난을 걸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고 모든 걸 맛보려 했다. 다른 그와 정반대였다. 처음부터 조용했고 움직임도 부드러웠다. 형제들이 소란을 피울 때도 구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물을 마실 때도 조심스럽고 사료를 먹을 때도 남을 먼저 배려했다. 이지원은 달의 눈을 보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놓였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고 그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익숙하고 편안했다. 빛은 여전히 약했다. 사료 앞에서도 오래 머물렀고 형제들이 뛰어다닐 때도 한참 후에야 몸을 일으켰다. 몇 걸음 옮기고는 숨이 가빠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일이 많았다. 이지원은 자주 빛을 들어 안고 심장 박동을 확인했다. 그녀의 직업적 감각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생명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심장 잡음은 그대로였고 호흡도 불규칙했다. 하지만 빛은 쉬지 않았다. 그 작은 몸으로도 형제들 곁에 있으려 애썼고 무언가를 따라가려 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다. 샛별은 문제였다. 태어날 때부터 거칠었던 성격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사람 손을 피했고 형제들과 함께 있기를 꺼렸다. 손을 내밀면 뒤로 물러났고 먹이를 줄 때도 주변을 경계하며 빠르게 삼켰다. 장난감에도 목소리에도 따뜻한 손길에도 쉽게 반응하지 않았다. 오직 조용하고 어두운 구석에만 있을 때 편안해 보였다. 이지원은 그런 샛별을 보며 속상해했다. 무언가를 믿지 못하는 눈빛. 어쩌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의 두려움을 먼저 알아버린 것만 같았다. 보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존재였다.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필요할 땐 단호하게, 그렇지 않을 땐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범이 너무 거칠게 물면 낮게 으르렁였고 빛이 뒤처질 땐 곁을 내주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보미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개의 본능으로 정확히 반응했다. 이지원은 가끔 그녀가 자신보다 나은 보호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방은 더 이상 그들을 담기 부족했다. 이지원은 작은 담장을 설치하고 거실 일부를 개방했다. 새끼들은 바닥을 뛰어다녔고 장난감을 물고 달렸고 소파 밑에 들어가 숨었다. 범은 여전히 대장이었고 달은 혼자 놀기를 즐겼다.
빛은 잠시 뛰면 지쳤고 샛별은 어김없이 구석을 찾아 몸을 숨겼다. 그 와중에도 이지원은 하루하루를 버텼다. 병원에서의 피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도 그들을 보는 순간 어깨에 걸린 무게가 잠시 사라졌다. 보미는 변함없이 조용했다. 밤이면 거실을 한 바퀴 돈 후 그들을 품에 안고 잤다. 어떤 날은 샛별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다. 이지원이 다가가 안으려 하면 보미가 먼저 다가가 코끝으로 샛별을 밀어 품 안으로 넣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로 모든 걸 전달했다. 너는 여기에 있어도 된다고, 우리는 내 곁에 있다고. 이지원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제는 입양을 준비해야 할 시기였다. 모두를 데리고 평생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현실은 언제나 감정보다 앞섰다. 사료값, 의료비, 공간, 시간.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맞추는 일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더 힘들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양 공고를 준비했다. 범은 활발한 성격을 강조했고 달은 조용하고 온순하다고 적었다. 빛은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다고 썼다. 샛별에 대해서는 한참을 망설였다. 두려움이 많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사랑이 필요한 아이지만 그것을 표현할 줄 모른다고 덧붙였다. 거짓 없이 쓰되 누군가가 그 진심을 알아보기를 바랐다. 공고를 올리고 나서 며칠 동안 반응은 없었다. 빛은 아무도 문의하지 않았고 샛별은 더더욱 그랬다. 범과 달에 대한 몇몇 관심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만남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지원은 하루에 몇 번씩 메일을 확인했고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을 때면 다시 새끼들의 방으로 가서 그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들을 보며 자신이 너무 조급한 건 아닌가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친구가 집에 들렀다. 구조 활동을 함께 했던 동료였고 오랜만에 시간을 낸 것이었다. 그녀는 범을 보며 웃었고 달을 안아보며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하지만 샛별을 보면은 얼굴이 굳었다. 이런 애들은 어렵지. 입양 잘 안 돼. 그 말에 이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샛별이 더디고 힘들고 복잡한 아이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누구에게도 외면당해야 할 이유는 아니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샛별은 그날도 방구석에 몸을 말고 있었다. 이지원은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보미가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고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다 같이 갈 순 없을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해야 했다. 보내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함께하는 것이 무모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았다. 그 밤 이후로 그녀는 더 자주 샛별 곁에 앉았다. 말하지 않아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고 믿었다. 샛별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서서히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번 꼬리를 흔들었고 이따금 눈을 맞추었다. 그것만으로도 이지원은 마음이 벅찼다. 아직은 멀었지만 언젠가는 그녀에게도 진심이 닿을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달이 처음으로 입양을 간 날,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이지원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조용히 앉아있던 거실에는 아직 달이 좋아하던 담요가 남아있었고 물그릇 옆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핥고 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입양자는 혼자 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부드러웠고 달과 눈을 마주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이지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이 맞는 순간이라는 걸 느꼈다. 범은 그 이틀 뒤 떠났다. 활기찬 성격답게 그를 데리러 온 가족과도 빠르게 친해졌다.
5살 된 아이가 범을 꼭 껴안자 그는 신이 나서 혀를 내밀고 아이 얼굴을 핥았다. 웃음소리와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현관에 가득했고 이지원은 그저 바라만 보았다. 범은 돌아보지 않고 새 가족에게 달려갔다. 그 모습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보미는 달과 범이 사라진 공간을 오래도록 살폈다. 그녀는 이지원이 돌아오자 조용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새끼가 사라진 자리를 코로 확인하고 이지원의 손에 그들의 냄새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다. 짖거나 보채지는 않았지만 불안은 느껴졌다. 이지원은 보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간 거야. 말은 했지만 그녀 역시 익숙해질 수 없었다. 빛과 샛별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빛은 전보다 조금 더 자라 있었지만 심장박동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장난을 치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누운 채 숨을 몰아쉬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지원은 그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치료 방법도 제한적이었다. 큰 수술은 몸에 무리였고 약으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빛을 품에 안고 여러 번 다짐했다. 어디도 보내지 않겠다고. 그는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샛별은 여전히 경계심이 많았다. 손을 뻗으면 피했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반사적으로 숨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때로는 이지원의 옆자리에 앉았고 가끔은 소파 위에서 잠들기도 했다. 그녀는 샛별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것이라 믿고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시간이 문제였다. 입양 공고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경계가 심한 아이라는 설명은 대부분의 문의를 끊게 만들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바뀌었다. 이지원은 여전히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를 채워갔다. 빛은 약을 먹으며 버텼고 샛별은 조용히 자신의 영역을 늘려갔다. 보미는 이지원의 발걸음을 따라 다녔고 새끼들이 없는 빈 공간을 맡으며 잠들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어떤 결속이 있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관계였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빛이 이상했다.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식사도 거부했다. 이지원은 급하게 진료소로 데려갔다. 심장박동은 불규칙했고 산소 포화도는 낮았다. 그날 밤, 빛은 산소 챔버 안에 누워 있었다. 작은 몸은 고요하게 숨을 쉬었고 옆에서는 보미가 유리창을 바라보며 꼼짝하지 않았다. 이지원은 옆자리에 앉아 손을 넣고 빛의 몸을 감쌌다. 작은 생명은 온몸으로 싸우고 있었고 그녀는 그 싸움을 함께 견디고자 했다. 시간이 흐르고 빛은 서서히 호흡을 회복했다. 심장은 여전히 약했지만 위기는 넘겼다. 이지원은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질 뻔했다. 무력감, 두려움, 책임감.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빛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방 한 구석 자신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다. 며칠 후 이지원은 보미를 안고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널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녀는 보미가 이해할 거라 믿었다. 샛별을 남겨두고 빛과 함께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3마리의 반려견, 그중 1마리는 약을 매일 먹어야 하고 1마리는 사회화를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보미는 완벽했다. 어디에 가도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였다.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성견이라는 이유로, 진돗개라는 이유로 그녀는 매번 입양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던 중 백혜숙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 여성이 성견을 입양하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였다. 혼자 사는 60대 중반의 여성. 남편을 몇 달 전 떠나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했다. 조건도 기준도 없었다. 단지 조용히 함께 있어줄 존재를 원한다고 했다. 이지원은 보미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녀는 곧 보미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여성은 집에 찾아왔다.
말수가 적었고 행동은 조심스러웠다. 이지원은 그녀가 보미를 만났을 때의 표정을 잊지 못했다. 보미는 그녀에게 다가가더니 조용히 앉았고 그 여인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보미는 고개를 숙였고 이지원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다는 걸 알았다. 아무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이 며칠 후 보미는 그 여성의 품에 안겨 새로운 집으로 떠났다.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이지원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샛별은 소파 밑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빛은 조용히 이지원 옆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감정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보미는 지금쯤 조용한 집 한켠에서 햇살을 받고 있을 거라고. 이제는 누군가의 반려견이 되었다고. 샛별은 한동안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해했고 움직임도 줄었다. 이지원은 그녀를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다. 낮은 목소리로 단어를 읊조리고 가끔 간식을 내밀었다. 샛별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파 근처까지 오고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간식을 향해 발을 디뎠다. 아직 멀었지만 희망은 있었다. 이 빛은 그녀 옆에 붙어 잠들었고 샛별은 조용히 마음을 여는 중이었다. 이지원은 알았다. 모든 생명은 각자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걸, 그 속도를 조급히 재촉하지 않겠다고, 기다려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녀는 그 방에서 남은 둘과 함께 조용히 하루를 살아갔다. 조금은 비어있지만 여전히 따뜻한 공간에서. 겨울은 조용히 다가왔고 집안은 다시 익숙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빛과 샛별은 여전히 함께였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보미가 떠난 후로 샛별은 더 예민해졌고 빛은 더욱 이지원 곁에 붙어 있으려 했다. 이지원은 감정이 무겁게 가라앉은 방에서 매일같이 돌봄을 이어갔다. 빛의 상태는 일정했고 약을 통해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당연하지 않았다. 입양 문의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샛별은 공고를 내린 지 몇 달이 지났지만 한 번도 직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사진 속의 눈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속의 글에 경계심 많음이라는 한 문장은 그 어떤 희망의 문도 닫아버렸다. 이지원은 공고를 내릴 때마다 손이 망설였다. 한 줄, 한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이유 없는 벽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샛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또 다른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샛별은 여전히 밤이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길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다가오는 일은 없었다. 빛이 장난감을 물고 놀 때에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고 간식 시간이 되어도 다른 개들처럼 들뜨지 않았다. 다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공포가 먼저였지만 이제는 조심스러운 탐색이 있었다. 이지원은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렸고 거기서 희망을 찾았다. 빛은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줄고 있었다. 예전처럼 오랫동안 놀지 못했고 한 번 뛰고 나면 금세 헐떡거렸다. 심장 소리는 여전히 불규칙했고 그녀는 매일 밤 침대 옆에 빛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어느 날 밤 빛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응급용 약물을 준비했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산소 챔버에 들어간 빛은 차츰 호흡을 가라앉혔다.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일 수도 있어요. 이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빛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 작은 몸은 아직 살아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백혜숙에게서 조용한 연락이 왔다. 성견 입양 원한다는 분 있어?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셔? 이지원은 반사적으로 물었다. 어떤 분인데요? 백혜숙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름은 남희경, 70 가까운 나이, 몇 달 전 남편을 보내고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에서 혼자 지낸다고 했다. 보호소 공고를 몇 번 읽다 우연히 샛별의 사진을 봤고 글을 닫지 못했다고 했다.
아이가 눈을 피하는 모습이 어쩐지 자신과 닮아 보여서 마음이 끌렸다고 했다. 이지원은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그런 사람이라면 샛별을 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주 토요일, 라미경은 약속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조용히 도착했다. 외투는 깔끔했고 말투는 정중했다. 신발을 벗을 때도 가지런히 정리했고 물 한 잔을 받으면서도 두 손으로 잔을 들었다. 이지원은 조심스레 방으로 안내했다. 샛별은 처음 보는 사람의 기척에 몸을 굳혔고 이지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라미경은 묻지 않았다. 그저 한참을 방 안을 둘러보다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샛별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낯선 여성이 소리를 내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듯 바라보았다. 몇 분이 지났을 무렵 라미경은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냈다. 아주 작고 오래된 시집이었다. 그녀는 아무 설명 없이 책을 펼치고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읽기 시작했다. 낡고 고요한 시구들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이지원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샛별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 소리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위협도 아니었다. 그녀는 몸을 조금 움직였고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한참 후 라미경은 책을 덮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면 자주 와도 될까요? 이지원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입양을 결정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다. 샛별은 그런 성급함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이 여성이면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그날 이후 라미경은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다. 시를 읽고 말없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샛별은 점점 그녀의 냄새에 익숙해졌고 어느 날은 가까이 다가가 간식을 받아 먹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낯선 사람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작고 조용한 변화였지만 이지원에게는 감동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오래도록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고 라미경은 이지원에게 조심스레 입양 의사를 전했다. 저희 집은 조용해요. 별다른 일도 없고 누구를 초대하지도 않아요. 그 아이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이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였다. 그런 공간이라면 샛별에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문제는 이별이었다. 샛별은 점점 그녀의 마음속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자 마음이 저릿했다. 전날 밤 이지원은 빛과 함께 거실에 앉았다. 샛별은 그녀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고 빛은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 둘 다 나한테 큰 선물이었어. 말은 작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그 말을 들은 듯 샛별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조금은 할 수 있었다. 이삿날 아침 샛별은 라미경의 부름에 반응했다. 처음엔 멈칫했지만 천천히 다가가 그녀 옆에 섰다. 이지원은 작은 가방에 그녀가 좋아하던 담요와 장난감, 간식을 넣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샛별은 한 번 뒤를 돌아봤고 이지원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느꼈다. 그 눈빛은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빛은 소파에서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이지원은 천천히 그 곁에 앉았다. 잘 갔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외로움은 깊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의 자리를 채워준 건 시간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샛별이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었다. 이지원은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겨울이 끝날 무렵 수원의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부드러웠다. 이지원은 아침부터 병원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분주했지만 마음속 한쪽은 자꾸 집을 향해 기울었다. 빛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였고 아침 약을 먹이고 잠시 곁을 비운 상태였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빛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식사를 챙기고
체온을 확인했다. 하루하루가 조심스럽고 조용한 전쟁 같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는 평온을 느꼈다. 그날 오후 병원 진료 중에 백혜숙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 보낼게. 기운 없을 때 한 번 봐이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지원은 대기실 구석에서 조심스레 휴대폰을 열었다. 화면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작은 거실, 넓은 창가에 기대 누워있는 보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긴 털은 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녀는 창밖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흰색 쿠션 위에서 네 다리를 쭉 뻗고 자고 있는 샛별이 있었다. 보미는 고요했고 샛별은 평화로웠다. 한가운데에는 라미경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지 않았고 오직 걔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손글씨처럼 적힌 문장이 하나 붙어 있었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원은 휴대폰을 꼭 쥔 채 오랜 시간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갔다. 박스 안에 웅크린 봄이, 생명을 얻게 된 달과 범, 약한 몸을 안고 버티던 빛, 끝내 마음을 열었던 샛별. 그 아이들의 숨소리와 울음소리, 낯선 이별과 낯익은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끝은 이별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느꼈다. 보미와 샛별은 가족이 되었고 그녀는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웠다. 병원 일이 끝난 후 이지원은 장을 봐서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익숙한 냄새로 가득했고 빛은 자신의 담요 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호흡이 안정적이었다. 약이 잘 들었고 식사도 무리 없이 했다. 그녀는 빛을 안고 거실에 앉아 천천히 등을 쓰다듬었다. 그 작고 따뜻한 몸은 아직 살아있었고 여전히 그녀에게 기대고 있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는 늦겨울 바람이 스치고 있었고 거실에는 조용한 라디오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이지원은 손에 찻잔을 쥔 채 생각에 잠겼다. 언제까지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언제 또 새로운 생명이 문을 두드릴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외로움만이 있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고 사진첩을 뒤적였다. 달이 새 주인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 범이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 동영상, 보미가 처음 미경의 손을 핥던 순간, 샛별이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던 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무릎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빛, 각각의 순간이 하나의 이야기였고 그녀의 인생에 깊은 자국을 남긴 이들이었다. 이름도 없이 버려졌던 생명들이 지금은 누군가의 웃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이별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배웠다. 이별이 슬픔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떤 이별은 누군가의 시작이 되고 또 어떤 만남은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는 걸. 구조는 단지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선택이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보호자가 되는 것이다. 빛은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도 고맙다. 그 말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사이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세상을 꿈꾸지 않았다. 다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손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삶이면 충분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구조가 필요한 동물은 넘쳐났고 보호소는 가득했고 입양은 덧었다. 무책임한 이들은 계속해서 생명을 버렸고 그 책임은 소수의 손에 남겨졌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작지 않았다. 이지원은 그것을 믿기로 했다.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에 또 다른 아이가 안전하게 안겨 있을 거라고. 그녀는 라디오를 끄고 불을 낮췄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빛의 숨소리가 이어졌다. 이지원은 눈을 감았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게 속에는 삶이 있었다. 상처가 아닌 연대, 버림이 아닌 연결, 외면이 아닌 이해가 있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내어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것은 거창한 선택이 아니라
작지만 깊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이름 없는 생명에게 손을 내미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일이 아닐까에 세상이 다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다정할 수 있다. 그 다정함 하나가 누군가의 전부가 될 수 있으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한 생명의 작은 숨결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존재들이 서로에게 기대며 가족이 되어가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기다림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생명도 소중한 존재이며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차가울 때 우리가 서로에게 다정할 수 있다면 그 다정함이 누군가에겐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눈 감정과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또 다른 존재들에게도 희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